네, 안녕하세요. 유진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정말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금 학폭 사건이 아직도 되게 많고요. 이제 아이들이 막 방학을 했지만 방학 직전에 있었던 학폭 사건들이 방학을 지금 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체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증거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상담 요청하셔가지고 문의하시는 질문 중에 변호사님 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증거가 없으면 이제 본인 주장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장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띠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부인을 하게 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A랑 B가 있는데 A가 지금 피해자입니다. 나는 B한테 맞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럼 B는 안 때렸다라고 주장을 보통 하겠죠. A는 가해행위를 당했다, B는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만약에 양측이 진술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원회 입장에서는 B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B한테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 법정도 증거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학폭위도 증거 싸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증거 마련의 의무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 측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 전담기구 측에 있습니다. 학교 측에 증거 마련의 의무가 있어요. 피해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제 전담기구가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불러가지고 자료를 이제 마련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교육청 학폭위에 넘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료, 증거 수집에 대한 의무는 학교 측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가해 행위를 가해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증명까지는 아니래도 소명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피해자 측에서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신고를 했으면 그 신고를 한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료가 많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결과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가해자들한테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본인이 소명할 수 있으면 좋아요. 가해자 측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떠한 본인의 무고함,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마련하는 게 맞아요. 학폭위도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증거가 없다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증거 없어도 신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 좋으면 학교에서 조사를 잘 해가지고 이 친구가 가해했네 라고 입증을 시킬 만한 자료를 학교가 마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이 피해당한 사실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근데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드린 겁니다. 내가 마련할 자료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음이나 녹취. 만약에 말로써 언어폭력을 내가 당했다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 소위 얘기한 뒷담화를 했다 라면 이제 말로써 되는 것들이죠. 말로써 되는 가해행위들은 녹음이나 녹취를 할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해서 파일로 학폭위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녹취록이라고 이렇게 만듭니다. 녹음된 내용을 글로 적는 거예요. 속기사 사무실에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되는 자료가 하나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이 쓰이는 게 문자나 카톡이나 페메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런 대화 내용 캡처하는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 많이 있는 학폭 사안들 중에 단체 카톡창에서 여러 명이 한 명한테 폭언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이나 모욕이나 아니면 뒷담화나 이런 것들을 하는 학폭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카톡 감옥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그런 때는 대화 내용 캡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이나 동영상. 가해자들이 오히려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집단적으로 여러 명이 한 명을 이렇게 가해행위를 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강요해서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한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발로 걷어찬다든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이 가해행위를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을 경찰에 신고하면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증거로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당하는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제3자가 제보해 줄 수도 있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목격자들의 사실 확인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피해 사실을 당한 것을 본 친구 아니면 알고 있는 친구들의 사실 확인을 좀 받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죠. 이제 저한테 하시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시는데, 민법을 보면은 미성년자, 그러니까 성년자가 아닌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하면은 보호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률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한 사실 확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법률 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강요해서 그런 걸 받는다던가, 아니면 아주 아이가 어린데 부모 동의 없이 그런 걸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약간의 이제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사실 확인이 그래도 있으면 피해 사실 입증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CCTV. 중요한 증거죠. 그리고 명백한 증거죠. CCTV 열람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컨텐츠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CCTV 열람이 쉽지가 않아요. 내 모습이 담겨 있으면 무조건 내가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받을 수 있으면 럭키, 좀 행운이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학교 측에다 요청하시고, 만약 학교 측 CCTV면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라고 하면은 그 CCTV를 관할하는 해당 시나 군이나 이런 데에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라고 하면 기관이 아니라면은 정보 공개 청구까지 안 해도 되고, 보통 이제 사정을 하죠. 가서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좀 CCTV를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얻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해자 측에서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마련이 어렵다고 하면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학교에 이제 위클래스라고 있습니다. 그 상담 받을 수 있는 위클래스 자주 가셔가지고 힘들 때마다 상담 받는 것도 좋아요. 이제 내가 족적을 남겨놓는 거죠. 내가 이럴 때 힘들어서 언제부터 꾸준하게 상담을 받아왔다. 상담 과정 중에 가행이 하는 친구의 실명도 당연히 거론될 수 있겠죠. 그것도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일기를 좀 쓰는 것도 좋아요. 일기가 개인의 주관적인 내용을 담은 거긴 하지만 학폭이 들어가서 보면은 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일관되게 그러한 피해 사실에 관련해서 적혀져 있으면 어느 정도 증거력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기록이지만 일기라든지 개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놓는 것도 좋다. 아니면은 SNS에 자기만 볼 수 있게 비공개로 기록을 좀 남겨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날짜가 뜨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또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